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비자가 딱 하나 있죠, 이제. 그것은 바로 오비자입니다. 먼저 오비자라는 것은 사이언스, 아트, 비즈니스, 애틀리트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만이 딸 수 있는 비자를 오비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디자이너들한테 되게 특화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가 좀 비교적 쉽기 때문에 흔히들 그냥 아티스트 비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친숙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무려 벌써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이죠. 저의 거의 10년이 넘는 유년 시절을 함께한 무한도전이라는 국민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미국 특집 같은 거를 한창 할 때였는데 이제 유재석 외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으로 촬영을 하러 가게 돼요. 그때 유재석 님이 받은 비자가 바로 이 오비자입니다. 물론 롱텀으로 유용한 비자는 아니고 짧은 촬영을 위한 되게 임시적인 비자였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웃긴 장면이 나왔던 게 유재석이 받은 비자는 O1 비자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받은 비자는 O2 비자였어요. 요 차이점이 뭐냐면 O2를 받은 사람들은 O1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지. O1이 없으면 O2를 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O1을 보조하는 스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증거로 제출을 하고 검증을 받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국제적이고 명성 높은 그런 대회에서 상을 탄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잡지나 신문 이런 곳에 이제 나의 이름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퍼블리시 된 적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서 이민국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물론 포폴이랑 레주메 역시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는 바로 추천서. 이거는 사실 변호사들마다 요구하는 추천서의 장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8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냈거든요. 근데 이게 추천서라고 뭐 아무나 그냥 옆집 사는 아줌마가 써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필드에서 위치가 있는다든지 좋은 회사를 다닌다든지 명성이 높다든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쓴 추천서만 아무래도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했던 회사들의 이제 아트 디렉터급의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아니면 어떤 디자인 단체나 이런 그룹 같은 데에 약간 높은 사람들 아니면은 저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경력들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고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근무했던 것보다는 크고 유명한 그런 데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아무거나 골라 잡자. 사실 이 오비자에도 2가지의 형태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약간 H1B처럼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을 하고 과정에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2번째로는 회사의 스폰 없이 제가 비용부터 과정까지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저는 풀타임보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한 회사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회사로 옮겨 다니는 일의 형태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후자의 경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뭐 제가 말로는 혼자 했다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회사의 개입이 없었을 뿐이지 변호사는 당연히 고용을 해서 함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에이전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약간 보증해 주는 거지. 아, 내가 이러이런 회사인데 혹은 이러이러한 개인인데 내가 이 사람이 미국에 남아서 이런 일을 하는데 확인을 했다. 보증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굳이 뭐 똑같은 이런 디자인 필드의 필요는 없고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인이기만 하면은 아무나 에이전트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미국에 아는 시민권자나 뭐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를 또 따로 소개를 해주세요. 하지만 물론 그들을 소개받는 소개 알선비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주급을 받을 때
그 에이전시가 또 따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거는 따로 떼고 주어야 된다는 약간 단점은 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변호사는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정말 5시간도 떠들 수도 있어요. 변호사 문제 때문에 아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오비자를 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총 2명의 변호사를 거쳐서 비자를 따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만난 변호사분은 흔히 말하는 사짜 냄새가 약간 났다 할까? 명확하게 저 새끼는 사기꾼이었다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미심쩍은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고 그런 허술한 사람한테 계약을 했을까라는 후회스러움이 들지만 그때는 나이도 훨씬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하니까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점들 중에 예를 들면은 변호사 선임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 1번 변호사는 저한테 일시불로 지불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변호사들은 반 정도만 초반에 내고 결과랑은 관련이 없이 일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반을 마저 지불하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했어요. 5명 정도?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했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사람과 해야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이끌림이 있었던 거지. 원래 사기꾼들이 말 되게 잘하잖아요. 약간 사람 구슬리는 그런 마법 같은 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와서는 느끼는 게 이유 없이 과도하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일단 한번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 네. 제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과 일을 그만둔 이유는 정말 맨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2달도 안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요구한 모든 자료, 포폴부터 추천서부터 그 외 기타 등등 준비할 서류가 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플라이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어플라이를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어플라이 시기를 늦추는 거지. 재촉만 한 달을 하면서 더 기다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지금 내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허송세월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리고 그분이 되게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변호사이었어요. 정말 찌악스러운데 예를 들면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 흥분을 해서 막말로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따다다다다다 근거를 대면서 이런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연주씨는 지금 헤어진 전 남자친구한테 술 먹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는 둥 그런 전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한테. 연주씨는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실 거라고. 나는 무슨 삼촌이 조카 다그치는 줄 알았어. 이게 무슨 개떡같은 논리야 진짜. 이게 나이가 지보다 어리다고 무시를 한 건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다른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질문을 하던지 메일을 하면은 답장을 더럽게 안 해요. 일주일 걸리는 거는 너무나 기본이고, 근데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연주씨, 제가 연주씨 이메일 오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러면서. 아니 내 일은 안 하면서 누구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성대모사 하는데도 순간 약간 열받았어. 아무튼 그 1번 변호사랑 준비를 할 때의 저의 인생은 암흑기였어. 암흑기. 사실 저는 성격이 되게 밝은 편이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쉽게 잊고 되게 잘 웃는 편인데 캔디 같은 애지. 대신에 약간 화가 많고 욕을 잘하는 캔디? 시원하게 한 사발 쏟아내고 대신에 깔끔하게 잊고 웃고 지내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저가 그 당시에는 진짜 밥 먹다가도 울고 노래 듣다가도 울고 공연 보다가도 울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로 약간 탈모도 생기고 이명도 살짝 오고 심장 부분에 가슴 통증도 오고 진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던 저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내가 돈을 한번 날리더라도 이랑 빠이빠이 치고 2번째 변호사를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또 발견한 사기 스멜인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긴 하죠.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나랑 만나서 구두로 했던 액수들과 조항들이랑은 완전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써 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어떤 거가 뭐 500불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뭐 800불이라고 써 있는다든지 약간 돈적으로 장난질을 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손모가지 날라가 봐야 정신 차리지. 진짜 여러분, 계약서는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나한테 여기 계약서요?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페이지가 이만큼씩 되는데 그거 다 꼼꼼히 읽으려면 못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나한테 주고 집에 가라고 보내고 생각을 해보고 꼼꼼히 읽고 사인을 해라 라고 말을 해야지 옆에서 그렇게 주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사인 언제 할 거예요? 라는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꼼꼼하게 읽겠어.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시작이었던 거야. 구독 한번 해놓으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끝에 2번 변호사를 또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컨택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사람도 뭐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약간의 흠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모든 자료들을 다 보내고 일단은 검토를 해달라 하고 내가 너한테 가면은 너가 나를 바로 어플라이를 시켜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한테 금액을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다 보더니 연주 씨는 지금 뭐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고 이건 100% 되고 왜 1번 변호사가 어플라이를 안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타쿠나 요놈이다. 나는 너랑 가겠다. 한 원래 수임료의 2분의 1 정도만 부르더라고요. 근데 웬걸 그분이 또 돈을 받으시더니 갑자기 나 이대로는 진행 못한다. 조금 더 줘라. 다시 자세히 보니까는 지금 할 일이 조금 더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말이야 방구야. 근데 저는 이미 너무 막 그런 트러블에서 너무 감정을 소진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미 돈 싸게 하는 건 글러 처먹었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나의 1순위다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결국에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능력은 진짜 확실히 있으셨어. 그분을 만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말 엄청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하셔서 바로 어플라이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미국 디자인 협회 단체에 가입을 해서 뭐 레터 같은 걸 꼭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거를 1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2주는 걸린다 라고 말했던 거를 그 2번 변호사분께서는 정말 하루 저녁 사이 자고 일어날까 여기 레터요? 물론 그만큼의 그런 익스프레스 비용은 지불을 당연히 했다는 점. 역시 미국은 대단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돈만 더 준다고 하면은 갑자기 일이 일사천리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저는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2차 검증으로 본인이 직접 만나서 디테일한 질문들을 꼭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추천서 같은 거 준비하는 방법도 1번 변호사 같을 경우에는 제가 한글로 그 추천서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이 이제 그걸 베이스로 영문으로 재번역을 해서 저한테 주고 제가 이제 추천인들한테 레터를 보내서 사인을 받아오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냥 내가 추천서 받을 사람의 포지션 그리고 나랑 어디서 만났는지 이름 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주면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약간 템플릿 같은 거라고 하죠. 그거에 알아서 내용 빌드업 해가지고 여러 장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나의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상담받았던 어떤 또 아무개 변호사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런 대회에서 이런 상을 받았어요. 이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 나는 뉴욕에 있는 많은 디자인 학생들을 오비자를 보냈고 난 전문가다 라는 양반이 그런 대회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나가리다 빠이.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사실 저는 제가 영어가 100%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두려웠었어요. 뭔가 법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애초부터 한국인 변호사만 찾았었는데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외국인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진행한 후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외국인 변호사님들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한국인 변호사님들은 되게 스트릭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 뭐 3개, 추천서 뭐 10장, 뭐 대외 수상 경력 2번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이 정해놓은 기준치를 만족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렵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유들리 있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신문에 네가 나온 적이 한 번밖에 없지만 너는 상을 3개나 탔으니까는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덮어서 무마를 시키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생활도 하셨고 또 취업까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영어를 미치게 잘하진 않아도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다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충분히 이제 케이스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든 외국인 변호사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가 가장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실 만한 사람을 꼭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을 먹고 자라나는 쭈유커예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비자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그 자체로만은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싸게는 4,000불부터 비싼 분은 8,000불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대. 그냥 돈만 드리면은 정말 알아서 마법처럼 비자 짠 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5,000불, 5,500불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민국에 어플라이 할 때 그 파일링 피가 460불이 나오고요. 또 어플라이 할 때 일반 버전이 있고 이제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일반 버전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면 프리미엄은 무조건 법으로 15일 내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1225불인데 그게 웬만한 변호사분들은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프리미엄으로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어플라이를 하고 이민국에서 저한테 직접 통보를 받는 데까지 딱 열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디 뭐 단체에 가입하는 비용, 그리고 그 외에 뭐 레터 같은 거 받을 때 뭐 빨리 하는 그런 조건으로 더 요구하는 익스프레스 비용, 그렇게 이제 찌질찌질하게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약 8,000불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돈이죠. 거의 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붙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은 3년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본 월급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비자를 쓰는데 지불한 돈을 빨리 수익으로 벌어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막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진짜 막 미치게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 봐. 난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불안하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연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오비자를 지원을 해서 떨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한 번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추가 자료 요청이라고 약간 재심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게 떠서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오비자의 자격 요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신다 라고 하면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그런 비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특히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유학생 여러분들 중에 남아서 취업을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꼭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미국 유학생으로 와서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2번째, 직장 구하는 방법, 이 이야기를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